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제 개인적인 정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맞고 틀리고로 받아들이시면 어렵고요. 제 개인적인 정리로 이걸 좀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좀 적용 같은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빅 체인지라고 했는데 일단은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시나리오라는 얘기 속에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란 뜻이에요. 예측.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이 책이 맞았다 틀렸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왜 그게 틀려? 이런 식의 접근은 시나리오 사고라는 이 사고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시나리오 사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힘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제 변화가 일으키는 힘 원동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화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보통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크게 4가지 정도로 보통 4가지 내서 또는 16가지 정도까지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예전에 영화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길로 가면 저렇고 저런 길로 가면 이렇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변화를 추적하고 무엇을 추적해야 될지 신호는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힘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이에요. 그 시나리오가.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자체가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거를 알면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신호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촉발하고 어떤 것을 가져올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거를 빨리 알아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예측된 미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니 예측된 미래부터 예정된 미래. 이게 뭔 얘기야? 미래가 예정돼 있어? 이런 거. 이런 건 뭐냐면 아주 큰 흐름이라 벗어날 수 없는 미래예요. 다들 뭐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 건 뭐 예정된 미래죠. 불안함이 있고 어려워질 거라는 것은 예정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알듯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미래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추적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무 불확실하거나 그냥 단순히 어렵겠다 그러지만 이게 왜 이렇게 왔는지 이 이전에 변화되는 패턴이라든지 그런 신부를 추적해보면 이 미래가 오는 거예요. 단지 시간에 맞추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미래가 아니에요. 시간이 미래가 아니에요. 미래는. 이거는 못 맞춰요. 언제 올지. 그러나 반드시 오는 것. 예를 들면 이거죠. 사람은 다 누구나 죽어요. 이 예정된 미래예요. 아니 확정된 미래라고 해요. 이거 좀 더 강하게 확정된 미래예요. 사람 다 죽어요. 그렇죠. 반론할 수 있어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미래에는 뭐 지금 장기도 만들고 배양하고 다 했는데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거예요. 그 사람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미래예요. 이게. 확정된 미래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분도 계시고 나이가 병에 들어 죽는 분도 계시고 수명이 다해서 죽는 분도 계시고 뭐 다 그래요. 이런 걸 확정된 미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예정된 미래, 확정된 미래가 과연 언제 오는지는 계속 추적해 봐야 되고 그러면 그런 확정된 미래가 왔을 때 나는 어떤 기회가 있고 나에겐 어떤 위기가 있는지 또는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또는 나라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시나리오적 사고, 시나리오적 대응이라고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과 협상하면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줘. 안 나간단 말이에요.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해. 예를 들면 방위비 협상할 때 예를 들면 뭐 방위비를 뭐 1조 원 더 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가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더 적게 낸다. 그러면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1조 원 얘기하면 나는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죠. 뭐,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되는 반도체를 팔잖아요. 반도체나 뭐 이런 제조품 팔면 그쪽에서 뭘 협상하겠어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이제 많이 팔아야 될 거, 농산물,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을 협상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비중을 조절하고 어떤 게 더 유익한지 아닌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확 치고 들어올 때 이 가능성 안에 다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할 때 고민해보고 아주 깊은 사고를 안 해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죠. 근데 고민해보지 않으면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또는 어떤 함정이 있는지 알 수 없죠. 금방.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은 다 의사결정입니다. 계속.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과연 항상 이득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또 선택을 해도 항상 다 선택을 해도 어떤 한 부분이 너무 좋으면 글로 가면 되는데 선택을 하기보다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선택과 결정은 다른 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택은 논리적으로 좋고 나쁨이 분명할 때 근데 결정은 그냥 덜컥 내가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 뭔가를 그냥 하나 선택하는 거죠. 무조건 논리적인 게 아니고 선택은 논리적인 거에 따른 거 결정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면 내가 피해가 있고 저거 선택하면 피해가 있지만 덜 피해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판가름이 안 될 때는 그냥 선택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선택해야 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될지 준비도 여전히 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예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뭐다? 업데이트가 있다. 업데이트 항상. 어떤 시나리오가 예를 들면 빅테인에서 대통령 선거가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시나리오가 끝나면서 다른 걸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여기서 보면 트럼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언익스펙티드로 넣어 있어요.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넣었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에 있때는 51대 49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바이든으로. 그러나 트럼프의 이런 점들이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주가를 아주 늦게까지 안 냈죠. 이게 외교인 거죠. 사실은. 덜컥 해놨다가 트럼프가 나중에 뒤엎으면 어떨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실수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예측인 거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항상. 그래서 미래학이나 최인식 이제 소장님 책들은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그다음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마이크 키시고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그 전부터 힘들었다고 봅니다.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 힘들어졌죠. 네. 그래도 많이 학습이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안 나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진 거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차트를 보면 전체 이제 그 지수를 따라가는 그래프라든지 주식 차트라든지 또는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지표 따라가는 것들을 보면 2018년이나 2019년을 한번 보세요. 어땠는지. 그렇지 않, 이게 18년이나 19년 정도가 전부 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았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은 특별히 더 그렇고. 특별히 이제 뭐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한국을 얘기하면 자동차 업종이 좋았나요? 정유 업종이 좋았나요? 화학 좋았나요? 조선 좋았었나요? 아니죠. 조선이 좋았다면 통폐합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난리 난 거 하나 뭐냐면 물류 대란, 컨테이너 실을 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큰 국적 선사들이 통폐합됐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 노선을 반납도 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부터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힘으로 가고 있고 어렵게 갔던 것을 뭐로 더 촉발을 시켰다? 코로나가 트리거가 된 거죠. 내가 마세가 된 것이 내가 핵심 원인은 경제가 어려워진 핵심 원인, 근본적인 원인, 핵심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가정이 맞다면 이게 일반적이라면 코로나가 회복돼도 경제가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까요? 상당 기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막 화랑기가 올까요? 계속? 실물 경제가 계속 좋아질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나 자산시장 투자에서 이게 중요해요. 계속 실물 경기가 좋아졌을 때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뛰었고 2008년도랑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IMF 때랑 지금 IMF 이후랑은 지금 완전히 달라요. IMF 이후 때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었어요. 일본을 따라갈 만큼 경쟁력이 있었고 후발 주자들은 대줄 수 있었고 그런 경쟁력이 우리나라 제조업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역전됐죠. 중국에 많은 것들을 내어주고 선진국에서는 밀어내기 시작했고 그러면 코로나가 다 완벽하게 정리되는데 뭐 2022년 간다고 해도 그 이후에 경제가 세계 경제가 그러면 좋아질까? 현재 지금 경제가 좋아질까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안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을 봤을 때, 확률적 가능성을 봤을 때, 그리고 논리적인 가능성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시나리오예요. 논리적이고 확률적인 시나리오죠. 이게 기본 시나리오인데 이 기본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가 실질적인 경제, 실물, 자산시장 말고 자산시장은 좀 달라요. 계속 그리고 장기적, 자산시장도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계속 좋아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그건 모르죠. 그러나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패턴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자산시장이 다르다는 이유는 자산시장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의 가치가 너무 많이 풀리면 이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 자산시장을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을 하는 것보다 다른 땅이나 주식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훨씬 크면 제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산시장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거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벌 때가 있는데 이걸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에겐 기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이게 계속 IMF 때도 그랬고 IMF 터지고 나서 반등도 그랬고 2008년도 반등도 그랬어요. 그래서 향후 내년이나 후년까지 2년 동안은 뭐 전부 다 아는 얘기죠. 지금 뭐 신문에 나오잖아요. 한국 주식 3천 간다. 코스피 3천 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간다 안 간다로 보시면 안 되고 좋아진다. 내년과 뭐 후년까지는 폭발할 수 있다. 이 유동성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리세션이 다가오면 결국은 리세션이 다가오면
결국 리세션이 다가오면 어려움에 통할 수 있다. 리세션이 뭐 이제 수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축, 경기 수축. 경기가 2008년 이후에 그동안 너무 팽창돼 있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팽창돼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려면 보면 어떤 중요한 힘이 필요한데 그게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시작되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완벽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너무 부풀었던 건 다시 한번 수축하고 다시 경기가 커져가요. 이게 패턴이에요. 여태까지 계속. 반드시 이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그러면 투자 얘기하셨는데 투자에서 나는 기회를 못 얻으면 어떡하지? 하고 개인들이 지금 계속 몰빵하고 있어요. 왜냐면 학습된 거죠. 1998년과 IMF 때와 2008년 후에 자산시장이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몰빵을 하고 뭐 영끌을 해서 갔다가 주식시장에 밀어넣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것만 그런가요? 지금 집을 이제 더 이상 못 살까봐 서울에는 막 15억, 20억을 어디서 그걸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평생 그 직장인을 해도 10억, 15억 다 못 벌고 마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냥 단순히 연봉 1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 써야 20년 모아야 20억이에요. 연봉 1억 정도 되려면 20대부터는 안 되고 30대부터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30대부터 시작하면 50대까지 한 푼도 안 쓰고 연봉 1억이 적립해야 20억이 생겨요. 그럼 아파트 한 채 갚고 끝. 이거 다 저축 못하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안 되고요. 40년을 해도 뗄까 말까요. 40년 뭐 안 쓰고 반 저축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 저축합니까? 월급? 손. 나는 월급 반을 저축해. 나는 반을 투자해. 그래서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40년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빚을 얻어서 뭐야? 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값이 오를 거 기대한다는 얘기죠.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 그런데 뭐다? 경기를 팽창할 대로 팽창이 됐고 돈은 돈대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빵이 1,000원 하던 게 2,000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없어서 실물 가치가 뛰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월급은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으면 내가 월급이 변하지 않고 대부분 안 오르죠. 이렇게 오를 때. 그러면 실질적 소득은 늘어나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죠. 소득은 줄어요. 경기도 어려워지니까 리세션이 오면 소득도 줄고 다 줄어요. 사업도 어려워져요. 근데 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뛴다. 올라가. 네. 계속 뛴다. 네. 그쵸? 이 갭에서 양극화가 더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박탈감도 심해지고 사람들은 더 이게 뭐냐 이런 거지. 누구는 집을 샀는데 1년 만에 2, 3억이 늘었대. 이러면 눈이 확 빌리고 싶죠. 나도 20억 끌어다가 2, 3년인데 1년 만에 1억씩 벌고 싶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늦을까봐 그렇게 영끌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급격하게 반등은 한 분기 지났어요. 4분의 1 지났어, 4분의 1. 4분의 1밖에 안 지났어. 4분의 3의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4, 5년 후에 리세션이 급격하게 이게 이제 2021년부터 금리 인상을 하면 아마도 연준이 3년 동안은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건 몰라요. 막 불타면 아마 가능성이 커져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전체 상황을 다급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강력하게 경제 집행해서 미국이 불타기 시작하면 금리를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 가치가 적어지면 연준은 카드를 꺼내요. 금리를 올려서 달러를 회수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강달러를 유지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올리기 시작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리세션이 반드시 오죠. 저한테 들려놨는데 금리가 올라요? 금리만 안 올리면 버틸 수 있어. 그러면 금리가 올라요. 어떻게 해요? 한계 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하죠. 돈이 많이 빌린 개인은 은행에서 연체되면 갚으라고 하면서 뭘 해요? 그 다음에 경매를 시작하죠. 집 경매를. 결국 이 리세션이 커지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중에. 한국 뭐예요? 금융위기하고 한국의 금융위기하고 중국의 상업영역발 금융위기. 또 한 번의 큰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이때 진짜 돈을 벌 수 있어요. 잘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에게, 투자한 사람에게. 지금의 기회에 10배 내지 최소 50배의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향후 1, 2년 동안 그냥 내가 시드를 마련하고 내가 투자 기회를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을 해보고 그래서 얻어놓으면 이 패턴과 이론적인 2008년 것들의 패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왜? 그게 외부적인 잠깐 충격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 내부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경제로 코로나 전부터. 근데 그것이 만약 폭발이 돼서 금융위기나 이런 게 왔으면 주식시장 훨씬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 반등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반드시 뭐가 있다? 리바운드가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그러죠. 바닥으로 빠지면 그것에서 반등을 반드시 해요. 이런 거예요. 높이 공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뭐예요? 반드시 반등을 하죠. 쿵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스프링처럼.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랬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죽은 고양이도 위에서 던지면 펄쩍 떠오르는 것처럼 반등하는 게 이게 데드캣 바운스예요. 이게 이때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신문 읽기 하시고 이걸 추적해 가시고 하라는 거예요. 신문 읽기 하면서 제가 왜 이런 책들을 자꾸 소개시켜드려요? 뭘 봐야 될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니 눈치를 채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라 그러고 제가 올리던 신문도 없애고 막 이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제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추적해야 되고 뭘 봐야 될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들을 경제책이나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서 뭘 봐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 때 그런 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시 정리한다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좀 여러 번 읽어서 일단 익숙해지시고 학습하시고 뭘 봐야 될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인데 뭘 봐야 되냐면 키워드로 이게 리턴 다시 되돌아가는 거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 제가 그랬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70에서 80%라고. 그러므로 변화가 너무 빠른 것처럼 두려움이 많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컨택트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팩트로. 사람들은 이게 코로나 끝나도 뭐 해보니까 기업들이 뭐 재택근무해도 이익이 줄지 않대. 그래서 상당 부분 그렇게 갈 거야. 대부분 많이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아닌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재택근무로 기업의 이득이 늘어났나요? 그래서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건가요? 그냥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기업이 엄청난 수익이 나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좋아졌나요? 좋아지기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할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눌려서 그걸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국기책이에요. 이것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막 기업의 실적이 어마어마해지고 비용이 막 줄고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은 당연히 경제 이득과 매출과 이득을 중심으로 쫓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특별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하던 대로 돌아가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인간 본성은 만나서 뭐 지시해야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죠, 상사를. 상사들은 반드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해요. 왜? 보면서 시키는 게 낫거든. 눈을 보면서 이야기해야 제대로 하는지 아는지 알 수 있거든. 그렇죠.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상사가 셀까요? 사람이 많았다고 이 사람들이 힘이 셀까요? 이런 몇 가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면 반드시 텍트 환경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리턴. 그렇죠. 그러므로 뭐예요? 반등이 시작되면, 주식시장 반등이 시작되면 뭐가 뛰어오른다? 그동안 소외됐던 텍트주들이 반등할 가능성이 커요. 왜? 매출이 늘어날 거니까. 언택트는 상대적으로 빠지겠죠. 이런 흐름을 자본시장에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소외된. 그리고 기업들은 그런 거죠. 이때를 보면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리바운드 되는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기대효과 빠진 것들. 그럼 기업들은 이때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리바운드 될 때. 뭐예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될 때. 많은 사람들은 백신 접종이 60%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10%, 기저에 있는 10%만 맞추면 돼요. 왜?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은 이거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전파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안 맞아요. 건강한 사람들. 20대에서 40대, 50대까지는 안 맞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고령이고 기저 질환이 있고 이제 어린아이들 문제 있죠. 어린아이들은 테스트 안 해봤기 때문에 맞기를 주저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상을 돌보는 사회복지사 뭐 이런 분들은 맞아야겠죠. 이런 분들이 맞으면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냥 맞춰서 다니고 4월부터 시작하는 그러면 리바운드 된다. 그때가 언제나 1월 중순에서 늦으면 내년 봄이 된다. 봄까지는 공급해서 10%는 맞출 수 있거든요. 거의 각 나라마다. 이거 근데 선진국만 그래요. 중요한 건. 신흥국가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시설이 없어요. 만들 시설이. 그리고 돈이 없어요. 이미 몇십억 회분을 다 가져가 있어. 돈이 없고 시설이 없고 우리는 시설이 있어. 그나마 한국은 굉장히 이게 탁월한 국가라 이런 시설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주려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한테 협상을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도 협상하겠죠. 우리도 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특허를 해서.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신흥국가들은 안 돼요. 그러면 신흥국가들은 리세션이 오기 전부터 굉장히 어려워지고 코로나도 완전히 방역이 될 때까지 2년이 아니라 한 4년, 5년 가겠죠. 그럼 4년, 5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봄, 가을, 겨울 때마다 붕대 수준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해야 돼. 할 수 없어. 마스크를 써도 만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경제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브라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다 손 드는 거죠. 빚을 못 갚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경제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온다? 리세션이 많이 오게 돼요. 한시장의 리바운스는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연습하시라고 한 겁니다. 투자예요. 연습하시고 리바운드는 봄부터 올 건데 자산시장은 미리 반응되니까 2, 3개월. 1월부터는 최소한 또는 1월부터 이후부터는 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다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몰라요. 가봐야 알아.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코로나로 인한 것들은 어느 정도 걷어지니까.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풀렸으니까. 우리나라는 별로 안 쏟아부은 거예요. 미국은요. 예? 2008년에 쏟아부은 거 3배, 4배를 3개월 만에 쏟아부었어요. 돈에. 너무 단위가 커갖고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단위가 커서 몇 달러를 막
뽑았기 때문에 몇 조 달라면 하나로 얼마야? 천을 곱하면. 뭐 단위도 어려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흐를 거라고 해서 키워드 3개를 딱 잡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른 분들이 인용하는 부분들이 이걸 가장 먼저 얘기한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한국 상황은 어떻게 될 건데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되고 있잖아요. 구조조정이. 여러분 아시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제일 큰 국적사 항공이 빅딜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있나요? 조선사도 이미 했었고, 그렇죠? 지금 자동차도 철수한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죠? 근데 그게 1차 산업만 그렇지 2, 3차, 4 엔드까지 한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엄청 힘든 구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구조조정이 다 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막대한 가계부채. 최고잖아요? 개인 부채가 여태까지 역대급이잖아요. 그럼 계속 부채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리서치엔이 오면 당연히 개인들도 딜 레버리징을 해야 됩니다. 딜 레버리징이라는 뜻은 뭐예요? 부풀어 있던 것들이 다시 수축하면서 가라앉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놓은 빚을 갑자기 갚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한 개 기업이 지금 2016년 벌로 15%예요. 이게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상위급이에요. 이자도 못 내는 기업. 이자만 내서 되는 기업. 지금 100대 그룹 안에 두산그룹이 그런 거잖아요. 한 해 동안 다 벌었는데 그걸로 이자만 냈어요. 이득이 난 게 아니고. 그래서 자산을 팔고 있잖아요. 좋은 것들 막 팔고 있잖아요. 버틸려면. 100년 된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도 구조조정한다고. 더 중요한 건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면 정부가 계속 재정을 쏟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온다? 금융위기가 오기가 가능성이 크다. 온다가 아닙니다.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구간은 앞으로 3년에서 5년. 중국이 금융위기를 맞으면 당연히 우리도 맞겠죠. 중국이 먼저 오면. 그래서 앞으로 더 심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빚을 조절하고 우리가 준비해가는 게 중요하다. 투자의 기회는 그래서 거꾸로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럴 필요 없다. 빨리 뭘 해야 되지 않다. 꾸준히 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변화의 시작은 자, 보세요. 일시적인 제약에 눌렸던 것들은 다시 돌아간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비용이 현격하게 감소되거나 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다 같이 돌아간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경제력이 생각보다 중요한 힘입니다. 또 하나, 생각과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해 주는 것들은 변화가 시작된다. 그렇죠? 여기에 새로운 기회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는 뭐냐면 환경, 아까 얘기 많이 하셨어요. 환경. 이거 어떻게 할까? 플라스틱 어떻게 할까? 네? 여러분 마스크, 여러분 다 플라스틱인 거 아시죠? 멜트 브라운 필터가 플라스틱이에요. 우리는 뭐 플라스틱 그 페트병만 생각하는데 절대 저거 다 플라스틱이에요. 저거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지금 근데 묻어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양이 묻어지잖아요. 환경 문제가 생기겠죠. 가치관이 변하죠. 저는 뭐냐면 그래서 일회용 포장을 하면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종이는 묻으면 썩기나 하지. 플라스틱은 썩지도 않아요. 그래서 투자를 보면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이라든지 플라스틱을 좀 더 뭐라 그러죠? 분해하는 요소가 하는 기업들이 가치가 계속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골판지 상태가 난리가 났죠. 게이지들이 막 다 올라갔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계속 택배 하니까. 부담이 있어요.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변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기후변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겠죠. 우리 삶에. 그렇죠? 스타벅스에서는 플라스틱 안 쓰잖아요. 빨대도. 아시죠? 이 근본적인 변화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변화하기 시작하죠. 새로운 선택과 행동을 하죠. 뭐 저 같은 거는 그래요. 저 같은 상황에서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선택하죠. 적극적으로 코딩도 하고 배우고 심지어는 가르치죠. 새로운 결단과 선택한 거예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의 인류의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거기에 대한 기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선택하고 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교육 과정에서도 뭐 생긴다고 뭐 얘기하대요. 부총리께서. 네. 이미 저는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변화와 선택 행동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리 준비하는 거다. 어떻게 준비해요? 남들보다 미리 생각함으로써, 시나리오로 생각함으로써 어떻게 다가올 세상인지 미리 가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고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갔을 때 내가 생각 못한 것들은 또 무엇이 있나 그런 시나리오도 만들어 봤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투자를 안 해도 좋아지면 어떤 것을 내가 자산시장을 구입할지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미리 생각해보지 않으면 갑자기 다가오면 선택 못해요. 금방.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면 이미 다가 있어요. 여러분 신문에 나와서 어떤 주식이나 무엇을 투자해보려고 그러면 벌써 다 VI 가 있죠. 10%나 20%씩 뛰어있죠. 그럼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것도 늦었나 보다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물리죠.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네? 애들 말로 배처 물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생각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닥쳐서 순발력이 좋아서 난 다 해야지. 그렇죠. 한두 번은 돼요. 10번, 100번이 될까요? 우리 평생 투자하면서 주식이 아니든 뭐든 자산을 사잖아요. 네? 평생 투자하면서 살 건데 그때마다 다 대처해갖고 다 이길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렇게 안 돼요. 인생의 문제들은 다 그래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선택하기 어렵고 결정하기 어렵고 그러면 그때 결판나는 건 뭐냐면 미리 준비한다라는 거는 미리 생각하는 세 분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록 좀 내가 원하는 부분에 100% 못 갔으래도 대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위기로 얘기하면 내가 위기를 맞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요. 알면서 조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큰 파워를 형성하게 되고 자산으로 얘기하면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변화에 대해서 담대히 추적하시고 나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건 지나가도 나의 삶을 유지하면서 좋은 기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택배해가고 따져본다면 이런 정보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습득하고 또 앞으로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빅체인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기회들 많이 잡으시면 좋겠고요. 내년 후년에 그리고 그 기회 가운데서 또 위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기들을 잘 대응하셔서 우리 삶이 좀 더 풍족하고 좀 더 나아지고 또 그래서 사회에도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는